네, 안녕하세요. 네, P&J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박영주 회계사입니다. 네, 지금 이제 세금 보고 처리 시작이 됐는데요. 올해는 뭐 PPP, 뭐 ERC, 뭐 여러 가지 새로운 법안들이 생기다 보니까 많은 혼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최대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세금 보고는 국세청에서 1월 말쯤에 보통 시스템 오픈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딜레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뭐 팬데믹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새로운 법안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 국세청에서 시스템을 업데이트 해야 되는데 그게 지연이 돼가지고 지금 올해 그 세금 보고는 2월 12일 그때가 아마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목요일부터 국세청에서 이제 세금 보고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세금 보고를 진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이미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기 때문에 세금 보고를 지금 진행하실 분들은 우선 먼저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주택에 대한 구매 이자율이 낮다 보니까 주택에 대한 지금 구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세금 보고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세금 보고를 급하게 많이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국세청이 2월 10일 날 오픈하는 거랑 상관없이 그 세금 보고를 진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지금 이미 지금 이제 사용 가능하니까 그 회계사님들한테 이야기하면 지금 세금 보고를 1월 중으로 진행하고 우선 사본을 모기지 진행하시는 모기지 브로커분들한테 드리면 아마 모기지를 받는데 또 집을 클로징 하시는데 아마 진행을 해 주실 겁니다.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의 질문 중에 하나가 스티뮬러스 책 1차, 2차가 있었는데 뭐 1차는 뭐 개인당 1,200불, 2차 같은 경우는 600불씩 해서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못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뭐 IRS 웹사이트에 가서 확인을 해봐도 뭐 보냈다고 나오는데 아직 못 받았다 뭐 이러신 분도 많고 이제 그러는데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뭐 IRS 시스템에도 여러 가지 혼란이 있고 그리고 뭐 실제 보냈는데도 또 우편이 지연돼서 못 받으신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혼란들이 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지금 스티뮬러스 책을 지급하는 기준은 실제로 202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게 사실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에 미리 줬던 거는 일종의 이제 어드밴스 페이먼트입니다. 2020년도에 1차 받으셨던 것들은 2020년도에 해당되는 텍스 크레딧을 미리 받으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 2차 분도 마찬가지고 2020년도 보고를 해보니까 너무 많이 받았다. 뭔가 국세청에서 착오가 있어가지고 내가 받아야 될 금액보다는 더 많이 받았다. 원칙으로는 더 많이 받으신 분들은 이거를 국세청에 다시 환불을 해줘야 되는 그런 법안이었는데 이제 두 번째 법안에서 이 부분이 변경이 돼서 더 많이 받으신 분들은 국세청에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더 많이 국세청의 실수든 뭐 어떠한 이유든 내가 받아야 될 금액보다 1차, 2차 스티뮬러스 책을 더 많이 받으신 분들은 그대로 그냥 킵하시면 되고 못 받으신 분들 뭐 1차 때도 뭐 자녀분들이 계산이 안 돼서 부부 것만 계산돼서 받으셨다. 그래서 자녀분을 못 받으셨다. 또 2차 같은 경우도 아직 못 받으셨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세금 보고를 진행을 하면서 못 받으신 분들을 다 클레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게 못 받으셨다고 해서 좀 이렇게 걱정하시거나 그러실 필요 없고 회계사님들이랑 상의하셔가지고 세금 보고할 때 이제 Recovery Rebate Credit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을 통해서 클레임을 하시면은 모두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뭐 지금 이제 팬데믹 기간이라서 이제 힘드시다 보니까 401k에서 돈을 이제 꺼내신 분들이 많으세요. 물론 401k에서 돈을 본인이 빌려올 수도 있지만 그 금액에 대한 리밋이 있기 때문에 401k에서 금액을 이제 빼오신 분이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59.5세 이전에 401k에서 돈을 가지고 오셨을 경우에는 세금도 내셔야 되지만 거기에 플러스 10% 페널티를 내셔야 되거든요. 근데 한시적으로 올해 특별한 상황이었으니까 이 페널티 부분을 유예를 해줍니다. 그래서 페널티 부분 없이 이제 돈을 꺼내 오시고 401k에서 돈을 꺼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원칙적으로는 세금이 계산이 되죠. 그래서 세금이 계산이 되는데 이 세금도 만약에
지금 2020년도에 팬데믹 때문에 힘들어서 401k에서 디스트리뷰션을 받으셨는데 일단은 세금 보고할 때 세금을 내시고 이거를 다시 향후 3년 안에 다시 401k에 집어넣었을 경우에는 그 이번에 냈던 세금을 다시 돌려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2020년도에 비즈니스 하시면서 그 팬데믹 때문에 뭐 식당이라든지 요식업이라든지 손실을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손실 봤던 거를 과거 연도로 그 결손금을 손실 금액을 과거 연도로 캐리백 해가지고 그 과거에 냈던 세금을 돌려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최대 5년까지 캐리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지난 5년 동안 냈던 세금을 돌려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2020년도 세금 보고를 끝나자마자 2020년도 세금 보고에 손실이 많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거를 과거 연도로 캐리백해서 반드시 과거에 냈던 세금을 환불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이제 그 2018년 그 트럼프 세제 개혁 때문에 그 캐리백 하는 거를 이제 불허가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미래 연도로만 캐리 포워드 할 수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지금 한시적으로 유예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2018년, 2019년, 2020년에 만약에 손실이 있었다 그러면 이거를 과거 5년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최대 2013년도에 납부했던 세금까지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회계사님들이랑 상의하셔가지고 바로 진행을 하시면 그 상당 부분 그 과거에 냈던 세금 부분을 이렇게 환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회사 차원에서 캐리백을 하고, 그러니까 2월 결손금이라고 하는데 그 손실금이라고 그러는데 이 손실금을 회사 차원에서 캐리백해서 그 회사에서 납부했던 세금을 돌려받으실 수가 있고, 개인 뭐 S코퍼레이션이나 LLC나 뭐 자영업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S코퍼레이션 발생하는 그 코퍼레이션에서 발생하는 그 손실 금액이 개인으로 흘러 들어오고 그거를 과거로 그 개인 차원에서 그 과거로 캐리백해서 그거를 과거에 냈던 세금을 돌려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결손금을 과거로 캐리백 할 때 뭐 부부 합산보고 할 경우에는 뭐 50만 불까지 뭐 리밋 있고 뭐 리밋 같은 게 있었는데 이것도 한시적으로 다 지금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 리밋이 없이 캐리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는 뭐 많은 분들한테 해당은 안 되지만 그 회사의 매출이 25 밀리언, 그러니까 2,500만 불을 초과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 이자를 공제할 때 그 제한을 당합니다. 163 제한 세법 조항에 의해서 그 이 이자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그 2018년 그 트럼프 세제 계획에 의해서 그 이 회사에서 발생하는 그 이익을 약간 캐시 베이스로 현금주의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비타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earnings before income tax, 그 다음에 뭐 depreciation, 뭐 amortization, interest 이런,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이 회사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그 감가상각 부분, 이자 부분, 텍스 부분을 다시 에드백 해가지고 그 금액의 그 이 30%까지만 이자를 공제할 수 있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회사들이 이게 손실이 발생하는 회사들은 이자를 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시적으로 이거를 50%까지 늘려줘서 그 손실이 발생했던 회사들도 이 부분을 잘 이용을 하면 그 이자를 공제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2월 결손금 손실 금액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럼 그거를 과거 연도로 캐리백 해가지고 과거에 납부했던 세금을 환불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좀 이게 약간 테크니컬하긴 하지만은 그 뭐 좀 전에 이야기했던 에비타를 계산을 할 때 그거를 2020년도가 아니라 2019년도 분을 사용해서 그 이자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는 부분도 뭐 이번 그 한시적으로 지금 허용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회계사님들이랑 상의하셔가지고 그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부금 공제에 대한 건데요. 뭐 기부금 공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은
이게 항목별 공제 조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목별 공제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기부금에 뭐 교회나 뭐 자선단체에다가 기부를 하셔도 사실 세금 보고할 때 공제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트럼프 세제 개혁 이후로 이게 이 스탠다드 디덕션,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스탠다드 디덕션이 부부 합산 보고할 때 24,800불까지 지금 증가를 했는데 24,800불로 증가를 하다 보니까 표준 공제 금액이 너무 커져가지고 사실은 지금 항목별 공제, 그러니까 IRMI 디덕션 하는 분들이 전체 인구의 한 10% 정도뿐이 안 돼요. 그 전에는 거의 뭐 4, 50% 정도의 납세자들이 항목별 공제를 했는데 지금 트럼프 세제 이후로는 거의 대부분이 그냥 표준 공제를 쓰고 있거든요. 이런 이제 상황에서 이러다 보니까 더욱더 기부금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세금 보고하실 때 공제하기가 힘들었는데 올해 이제 또 한시적으로 이 기부금은 300불까지 이 항목별 공제를 하지 않고 추가로 그냥 세금 보고에 300불까지 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교회나 이런 자선단체 기부를 하신 분들은 반드시 회계사님한테, 기존에는 항목별 공제를 하지 않다 보니까 회계사님들한테 드리지 않으셨더라도 반드시 올해는 기부금 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회계사님한테 주시면은 회계사님들이 고려를 해주실 겁니다. 항목별 공제를 하시는 분들도 자기 조종소득 AGI의 50%나 60%, 그러니까 뭐 트럼프 세제 개혁 이전에는 50%, 뭐 차후에는 이제 60%로 바뀌었는데 60%를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가 불가능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한시적으로 AGI 상관없이 기부한 전체 금액들을 항목별 공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 같은 경우도 원래는 회사의 소득의 이 과세 소득의 10%까지만 기부금을 공제할 수가 있었는데 그것도 뭐 25%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약간 테크니컬한 부분들이니까 뭐 회계사님들이랑 상의를 해보시면은 아마 많은 도움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가끔씩 질문을 받는 것 중에서 해외에 있는 뭐 한국에 있는 아니면 동남아시아에 있는 교회에 헌금을 하고 싶으시다, 이게 공제가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원칙적으로는 안 되거든요. 반드시 이제 물론 미국에서 정식으로 인가받은 자선 단체들이 뭐 레드크로스랄지 뭐 유나이웨이랄지 이런 자선 단체들이 한국이나 뭐 동남아시아에 가서 활동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데다 기부를 한다 그러면 가능하지만 미국 국세청에서 인가받지 않는 그런 한국 교회나 뭐 동남아시아 있는 교회들한테 또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들한테 기부를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그거는 공제가 불허가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공제를 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본인이 다니고 있는 미국 교회에 어떤 목적 헌금이라든지 어떤 특별 헌금을 해서 교회에다 기부를 하시고 미국에 있는 교회가 뭐 한국에 있는 뭐 교회라든지 동남아시아에 있는 교회랄지 뭐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선교회랄지 이런 데다가 기부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기부하시는 금액에 대해서 항목별 공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PMI라 그래서 모기지 인슈런스 프리미엄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는 항목별 공제가 됐었는데 뭐 2018년 세제 개혁 이후로 이런 것들이 다 항목별 공제가 안 되고 폐지가 됐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이제 한시적으로 지금 다시 올해에 한해서만 항목별 공제를 하게 해줍니다. 뭐 칼리지 튜이션 디덕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항목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회계사님들이랑 상의하면 자세히 좀 설명드릴 겁니다. 우리가 이제 기프트 앤 에스테이트라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자제분들이나 가족분들한테 증여하는 부분, 이렇게 증여를 할 경우 지금까지는 이제 한 분이 자제분 한 명당 뭐 2020년의 경우 11.58 밀리언, 그러니까 11.58 밀리언까지 이렇게 세금 임플리케이션 없이, 텍스 없이 이렇게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트럼프 세제 개혁을 통해서 이 금액이 굉장히 커졌었는데 뭐 옛날에는 1 밀리언이었다가 이게 5 밀리언으로 늘었다가 이제 트럼프 세제 개혁을 통해서 지금 11.58 밀리언까지 지금 라이프 타임으로 이 세금 없이 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이 금액들이 이렇게 커졌는데
이거에 대한 조정이 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증여 상속 부분에 대해서 이제 큰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 상원과 하원이 지금 다 그 민주당이 잡고 있다 보니까 지금 또 세법이 관련 세법이 지금 이제 변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런 팬데믹을 통해서 정부의 재정 적자가 크다 보니까 이거를 보완할 수 하기 위해서 뭐 세율을 올린다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혜택을 줬던 그런 세법들은 개정을 한다든지 지금 이런 것들이 불가피한데 이제 저희 그 비즈니스 오너분 중에서는 이제 그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이 증여 상속세 그 라이프타임 그 리밋 라이프타임으로 이 상속할 수 있는 그 익스클루전 금액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자녀 한 분한테 11.58 밀리언까지 세금 없이 줄 수가 있고 또 어머니가 다른 자제분한테 동일한 금액을 줄 수가 있고 그래서 이 금액들이 굉장히 커서 굉장히 미국이 그 증여 상속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나라에 비해서도 굉장히 제너럴스한 상태였는데 이 금액이 불가피하게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원래는 이게 사실 1밀리언이었다가 5밀리언이었다가 트럼프 세제 개혁을 통해서 지금 11.58 밀리언까지 올라왔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금 비즈니스 오너분 중에서 이걸 서두르시는 분이 있으세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게 5밀리언으로 줄어들게 되면 자제분들한테 회사의 지분을 상속했을 경우 이 세금이 크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 고객들 중에서도 지금 회사 자제분들한테 회사를 증여하려고 했던 분들이 서두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회사를 증여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가치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에게 밸류에이션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실제로 저희 몇 달 사이에 회사의 가치 평가를 해달라고 많은 의뢰가 들어왔었고서 실제로 가치 평가를 지금 몇 군데를 해드렸는데 이제 결국 그분들의 의도는 이 금액이 분명히 줄어들 거고 5밀리언이나 뭐 더 아래로 줄어들 수도 있을 거고 그 전에 회사의 가치 평가를 해서 회사의 지분을 자식들한테 최대한 과세되지 않고 증여를 하겠다는 의도죠. 그래서 이제 뭐 비즈니스 오너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디컬 익스펜스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조정소득 AGI라고 하는데 AGI의 7.5%까지 원래는 뭐 1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할 수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줄여서 7.5%를 초과하는 부분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 한 가지 또 이제 중요한 분들이 올해 주식시장이 2020년 주식시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주식시장을 통해서 지금 양도 이익을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이런 분들이 연말에 가가지고 올해 주식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이 12월 달에 주식을 이제 어떤 그러니까 주식 가격이 내려간 부분 이렇게 손실로 있는 주식을 팔아서 주식에서 나온 양도 이익이랑 상계하려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이걸 캐피탈 게인이라 그러는데 이 캐피탈 게인 부분이 지금 높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손실 주식을 팔아서 이거를 상계해서 세금을 낮추자라는 그런 전략을 쓰시는데 한 가지 이제 유념하실 게 뭐냐면은 워시 세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워시 세일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뭐 12월 달이나 이럴 때 내가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손실난 주식을 팔아서 손실을 인식한 다음에 그거를 30일 안에 다시 구입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공제를 불허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워시세일 부분들은 자동으로 자동으로 브로커리지 펌에서 그게 캡처가 되고 실제 이제 나중에 캐피탈 게인에 대해서는 1099 B라는 양식을 보내주거든요. 거기에 워시세일 같은 경우는 W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W가 표시가 된 부분들은 세금 보고할 때 공제가 불허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유념하셔서 플래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캐피탈 게인 같은 경우는 이 롱텀일 경우에는 뭐 세율이 조금 15%나 20%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데 숏텀일 경우에는 본인의 일반 세율을 적용을 받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올해 주식시장이 너무 좋아서 이 캐피탈 게인 그러니까 양도이익이 많이 나신 분들이 있으세요.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기 예납을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이 뭐 이렇게 직장을 다니실 경우에는 W2 이렇게 보시면은 이 페이첵마다 위돌딩이 돼서 세금이 납부가 돼 있는데 이 캐피탈 게인에 대해서는 아무도 위돌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4분기에 이 부분을 4분기에 보시고 내가 올해 캐피탈 게인이 주식시장에서 올해 주식시장이 너무 좋아가지고 캐피탈 게인이 많이 발생할 것 같다 그러면 반드시
이 4분기에 예납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세금 보고하실 때 페널티와 이자가 많이 붙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또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만약에 내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너무 많은 이익을 보셔가지고 이 부부 합산 보고하신 분들 같은 경우 내가 인컴이 25만 불이 초과할 경우에는 거기에 추가로 3.8%의 net investment income tax라는 게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계산을 하실 때 이것까지 고려하셔가지고 충분하게 분기 예납을 4분기 예납을 하셔야지 이 페널티 부분들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 실업수당은 뭐 아시겠지만은 이건 과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실업수당을 받으실 때 미리 세금을 떼고 받으실 수가 있고, 아니면은 내가 나중에 알아서 세금 낼 테니까 세금 떼지 말고 그냥 달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either way 세금 보고할 때 이게 정산이 돼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주정부에서 1099G라는 폼을 이렇게 보내주거든요. 거기에 보면 2020년 한 해 동안 실업급여를 얼마를 받았는지, 그 다음에 텍스를 얼마를 위돌딩 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자세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받으셔서 회계사님께 갖다 주시면은 그거를 세금 보고할 때 포함해서 아마 진행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PPP 같은 경우는 뭐 다 아시겠지만은 PPP 같은 경우 이제 포기부 받았을 경우, 탕감을 받았을 경우 당연히 비과세입니다. 비과세고, 그다음에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이 이제 이게 비과세인데 이거를 직원들 급여를 주는데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 직원들이 이제 급여를 주고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 입장은 공제가 안 된다. 왜냐하면 비과세인데 그 돈을 급여 주는데 사용해서 그거를 또 공제받으면 이게 더블 딥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많았는데, 이제 뭐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부분마저도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더블 딥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PPP 같은 경우는 탕감을 받은 금액은 비과세고, 그 다음에 또 PPP 받은 금액 가지고 직원들의 급여를 지불했을 경우 그것도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더블 딥이 되니까 PPP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크게 너무 이렇게 이제 뭐 많이 걱정하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걱정하지 않고 이 부분들은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